2. 몸부림치는 교회 1517년부터 1521년 1. 루터가 로마로 소환되다. 이제 루터는 유리집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삶이 감시 대상이 되었다. 친구든 원수든 독수리 눈을 하고 루터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시하였다. 루터는 달변가였다. 그 당시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열정도 많았고 또한 성질이 나면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시대였다. 논쟁에 불이 붙으면 양측이 과장하며 과격하게 말하곤 하였다. 따라서 제3자는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양측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했다. 루터가 식사하면서 학생들과 나눈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그를 존경하는 학생들이 그 대화들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 대화들은 나중에 하나로 편집되어 루터의 식탁대화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루터의 반박문은 교황의 권력과 재정을 세게 내리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교황은 어거스틴 수도원의 총감독이 루터의 입을 막은 일에 실패한 사실을 알고는 당장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518년 7월 교황은 루터를 교황청으로 소환하였다. 이때 만일 루터가 로마로 갔다면 그는 반드시 처형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이단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이단은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끔찍한 죄로 간주되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화형을 당해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매우 진실하고 지혜로운 권력 있는 친구가 있었다. 바로 대선 제후 프레드릭이었다. 독일 백성들은 이미 교황의 통치에 오랜 세월 반감을 품고 있었다. 제후 프레드릭은 티체리 섹스니에서 돌아다니며 면죄부를 파는 것을 금하였다. 그는 독일로부터 교황의 금고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제후 프레드릭이 매우 아끼는 기관이었고 루터는 그 대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교수였다. 따라서 프레드릭은 교황의 소환이 무효가 되도록 모든 영향력을 다 동원하였다. 상황은 프레드릭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언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상태였다. 따라서 이제 곧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어야 했다. 황제 자리의 후보자로는 셋이 있었는데 스페인의 왕 찰스, 프랑스의 왕 프랜시스, 그리고 섹스니의 제후 프레드릭이었다. 교황은 프레드릭이 황제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두 사람보다 제후 프레드릭이 교황에게 더 고분고분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황은 프레드릭의 요청을 듣고는 루터를 로마로 호송하는 것을 취하하였다. 2. 카예타노가 루터의 입을 막는데 실패하다. 카예타노 한편 교황 특사, 교황의 대리인으로서 추기경을 의미한다. 교황 특사 카예타노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리는 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에 와 있었다. 이 의회는 독일의 모든 군주들과 고위 성직자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여러 안건을 다루는 모임이었다. 교황은 카예타노에게 공식 편지를 건네주며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루터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카예타노는 루터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이단 사상을 철회하도록 명령하였다. 만일 루터가 이단 사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는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만일 카예타노가 루터를 체포하는 데 실패하면 그는 교황의 이름으로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 금령을 내릴 것이다. 그 당시 교황은 단지 루터가 이단 사상에 물든 것으로 의심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루터의 신앙 철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교황은 그를 악명 높은 이단자로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가 아우크스부르크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그의 친구인 프레드릭이 도움을 주었다. 비록 대단히 어려운 절차였지만 프레드릭은 나이든 황제
막시밀리언으로부터 루터의 안전 통행증을 얻어냈다. 루터는 1518년 10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카에타노와 3번의 면담을 가졌다. 그들의 대화는 열을 토했고 때때로 분노로 가득 찼다. 루터의 가까운 친구들은 루터에게 믿음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라고 조언하였다. 하지만 루터는 그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밤에 아우크스부르크를 몰래 빠져나갔다. 카에타노는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장 교황에게 논쟁 요점에 대해 공식 선언을 발표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교황은 칙령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교회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루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누구든지 면죄부를 반대하는 수도승들은 이단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루터가 면죄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인 셈이다. 3. 본 밀티츠가 더 성공하는 뜻이 보이다. 교황은 그 다음 조치로 루터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 대리인을 독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쯤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의 친밀한 친구이며 삭스니의 제후인 프레드릭 와이즈의 협조 없이는 루터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교황은 프레드릭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을 찾아냈다. 그 인물은 찰스 본 밀츠였다. 그는 프레드릭의 개인 비서인 슈팔라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또한 로마 교황 법정에 대리로 나가는 프레드릭의 개인 대변인이었다. 본 밀티츠는 교황의 신임장을 프레드릭에게 제출하기 전에 먼저 사적으로 루터와 티체를 만나고자 했다. 그는 티체를 만나지 못했지만 루터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의 결과는 순조로웠다. 루터는 반대자들이 면죄부에 대해 논쟁을 멈추면 자신도 더 이상 면죄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교황에게 복종하는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하였다. 교황은 루터로부터 1519년 3월 29일 날짜의 편지를 받고는 매우 흡족하였다. 교황은 루터에게 매우 친근한 답변을 보내주었다. 교황은 루터를 친애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여행 비용을 지불하겠으니 로마로 와서 믿음을 천류하는 고백을 하라고 제안하였다. 4. 에크가 루터에게 논쟁을 도전하다. 만일 교황이 본 밀티츠를 후원하는 가운데 본 밀티츠와 루터 측이 평화롭게 끝났다면 루터와 로마 교회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교황의 관심을 빼앗는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다. 즉, 그는 루터 문제가 아닌 더 시급한 문제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 1519년 1월 황제 막시밀리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새 황제가 선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교황은 황제 선출의 마음을 쏟게 되었다. 그는 프레드릭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황제 선출 문제가 교황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는 다른 문제들을 다 제쳐두어야 했다. 그는 거의 14개월 동안 루터의 이단 문제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루터와 그의 반대 세력들이 서로를 향해 잠자코 있지 않았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에 있던 루터의 동료 교수인 안드레 칼슈타트는 에크 교수를 대항하는 논문들을 썼다. 에크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을 대항하는 소책자를 썼던 교수이다. 에크는 칼슈타트의 글에 강력한 방어글을 쓰면서 교황의 패권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견해를 반영하였다. 그러자 루터는 교황의 패권 문제를 취하여 12개 논문을 썼다. 특히 루터는 12번째 논문에서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 위에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지 지난 400년 동안의 교황들이 발표한 칙령에 근거한 주장일 뿐
그 이전 1100년 동안은 교황 패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공격은 그 이전까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루터의 논문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에크는 이 문제를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루터에게 교황 패권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루터는 초기에 교황의 패권을 믿고 지지하였던 자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교황의 집이며 교황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었다. 루터는 1519년 7월에 있을 에크와의 공개 토론을 위해 약 9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는 최근 들어 그가 늘 믿어오던 여러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면서 교회 역사 및 교회 법전을 깊이 연구하였다. 교회 법전은 교황의 법령과 칙령 그리고 교회 총회의 결론들로 구성되어 있다. 루터는 많은 법령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고 경악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로마 카톨릭 시스템의 또 다른 기둥이 자기 눈앞에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 5. 라이프치히 논쟁. 라이프치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무장한 시민들이 공작의 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여관 안에서도 식사 시간대에는 라이프치히 학생들과 비텐베르크 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장한 수의대가 모든 식탁에 둘러서 있었다. 1519년 7월 4일 에크와 루터는 대면하였다. 학식과 변변 실력이 거의 비등하였다. 하지만 에크는 루터보다 대화를 이끄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는 루터를 궁지로 몰아가더니 결국 루터로 하여금 콘스탄스 교회 공의회의가 존 후스를 불의하게 정죄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루터가 그렇다고 말하자 에크는 그의 목적을 이뤘다. 즉 에크는 루터로 하여금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한 후스 편에 서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루터는 후스가 어떤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시인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였다. 섹슨의 공작인 조지가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곳에 역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 루터의 주장은 역사적이었다. 그는 동방 그리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교회는 로마 주교의 패권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파하였다. 또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 총회의들 역시 교황 패권주의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루터가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후스의 편에 서자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인한 한 가지 두드러진 결과는 루터의 추종자들이 크게 힘을 얻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루터 및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그 논쟁 이후로 루터는 더 많은 새로운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다. 그 중에는 후의 종교 개혁의 중요한 지도자가 된 마틴 부처도 있었다. 그는 장 칼뱅이 신학적 견해를 빚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 늘 그러한 것처럼 라이프치히 논쟁자들은 각각 상대의 주장에 의해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그 논쟁 때문에 루터의 견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빚은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그 논쟁은 또한 종교개혁 운동의 중요한 장을 마련해 주었다. 즉 루터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로 화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였다. 6. 폭풍이 일다. 루터는 교황의 패권과 교회 공회의 무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로마의 계급 시스템과 완전하게 결별하였다. 따라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혹독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로마 카톨릭과 생사를 거는 싸움이 남아있다.
라이프치히 논쟁 직후 에크는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 레오에게 루터를 출교시키는 칙령을 발표할 것을 부탁하였다. 교황은 기꺼이 그 청을 받아들였다. 루터는 제일 먼저 라이프치히 논쟁 내용을 출판하였다. 그 후 작은 소책자들과 편지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1520년 5월에는 선행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소책자는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그 소책자에서 루터는 최근에 확신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어떻게 실제 삶에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는 말하길 모든 선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직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구두 닦기, 가정주부, 농부, 사업가 등 만일 그 일들이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들의 선행은 수도승이나 수녀들의 행위보다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가르쳤다. 이 소책자의 요약은 루터가 외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훈 중의 하나이다. 이 교훈은 고대와 중세의 금욕주의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이었다. 동시에 이 교훈은 개신교 기독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라이프치히 논쟁이 있던 1519년 7월로부터 보수론 의회가 있던 1521년 4월까지의 기간은 루터에게 있어서 정신없이 바쁜 많은 사건들과 만남의 기간이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읽은 수없는 많은 책들과 함께 그의 상황은 신속하게 급변하였다. 그 당시 루터가 읽은 책들 중에 두 권의 책은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라이프치히 논쟁에 여러 호스파 제자들이 참여하였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논쟁이 마친 직후 루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후스의 작품 중에 한 권을 보내주었다. 루터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 당장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1520년 초에 그 책을 읽게 되었다. 루터는 책을 읽으면서 후스가 이미 자신보다 앞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후스파, 즉 보헤미아 제자가 되기로 맹세하였다. 그 당시 루터에게 깊은 영향을 준 또 다른 책은 매우 탁월한 이탈리아 박애주의자 로렌초 발라의 작품이다. 그 책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문서가 조작된 거짓 문서인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루터로 하여금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열정을 갖게 하였다. 7. 출교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는 루터를 출교시키는 안을 인준하고 발표하였다. 그 칙령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오 주님, 일어나 변론하옵소서. 그 어리석은 자가 주님을 날마다 얼마나 꾸짖는지 기억하소서. 여우가 주의 포도원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은 주께서 주의 대리자인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옵니다. 숲에서 수태지가 나와 그 포도원을 망칩니다. 광야의 사나운 짐승이 그 포도원을 잡아삼킵니다. 이러한 서두의 글은 시편과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인용한 내용이었다. 교황 칙령은 루터에 대해 41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는 경건한 귀에 이단적이며 걸림돌이 되고 거짓되고 모독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이며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는 자이고 카톨릭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라고 정죄하였다. 그 칙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루터의 책을 불에 태울 것을 요청하고 루터의 가르치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또한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60일 내에 공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철회하라고 명하였다. 만일 그들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단으로 처우받게 될 것이다. 그 칙령은 정부가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을 체포하여 옥에 감금할 것을 명하였다. 그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하는 마을이나 지역은 교회의 파문 대상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 그 칙령의 출판은 독일 내의 에크 박사에게 위임되었다. 하지만 그 칙령을 출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곧 발견하였다. 그는 몇 군데 지역에서만 출판, 게시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 뿐 다른 여러 지역에서 실패하였다. 에르푸르트 학생들은 출교 칙령 게시물을 보는 대로 모아다가 강에 던져버렸다. 루터는 또 다른 소책자를 준비하였다. 그 소책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정한 칙령에 대항하여였다. 8. 위대한 종교개혁 논문 3가지. 모든 독일 사람들은 루터의 모든 글에 대하여 조마조마하며 가슴을 졸였다. 그의 책들은 출판되기만 하면 원근 각지에서 쉴 새 없이 팔렸다. 그 당시 신문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지금의 잡지나 월간지처럼 소책자와 전단지를 쏟아냈다. 루터는 출판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의 의견을 이끌어갔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추종하면서 루터를 지원하였다. 교황의 칙령의 충격을 완화하고 독일 및 주변 국가로부터 로마 지배층에 대항하는 반기를 들기 위해 루터는 1520년 후반에 새 작품을 출판하였다. 그 작품들은 3가지 위대한 종교개혁 논문들로 알려져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은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으로써 로마에 의해 감염된 부패를 제거하라는 나팔소리였다. 두 번째 작품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로서 사람들이 사제와 로마 성례 제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이 거짓임을 들춰내고 있다. 세 번째 작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30쪽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양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9. 루터가 교황의 칙령을 불태우다. 하지만 루터는 로마에 대항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는 뭔가 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만일 교황이 루터의 글들을 태우라고 명령한다면 그도 교황의 글들을 태우겠다고 다짐했다. 1520년 12월 10일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과 시민들이 비텐베르크 도시 성벽 밖에 함께 모였다. 교수 중에 하나가 높게 쌓인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루터는 교회 법전 책들을 불붙는 그 장작더미 위에 던졌다. 그 후 루터는 엄숙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교황의 칙령 사본을 불에 던지며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더럽혔으니 영원한 불꽃이 그대를 태우리라. 루터는 책들과 칙령 사본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 그 후 친구들 및 대학 동료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꺼져가는 장작더미 주변에 서서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테데움을 노래하였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곡. 그 후 젊은이들의 장난기가 발동하면서 그들은 태워버린 교황의 법령들과 칙령들을 기념하는 장송곡을 불렀다. 10. 루터가 황제의 소환을 받다. 교황 레오는 거의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는 루터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그 한 가지는 황제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다. 교황은 제후 프레드릭 와이즈를 황제로 뽑으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프레드릭 역시 황제 선거 활동을 위한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스페인의 왕 찰스에게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스페인의 왕 찰스가 황제로 선출되었다. 그가 황제로 선출되던 때는 라이프치히 논쟁이 진행되던 때였다. 황제가 된 찰스 5세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영역을 물려받은 왕이었다. 그는 또한 스페인의 왕으로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대부분 지역, 그리고 미국의 여러 지역, 한편 미국은 콜럼버스가 약 29년 전에 발견한 땅 포함하여 다스렸다. 이제 그는 독일 황제로 선출되면서 샤를마누 대제 이후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교황 레오는 이처럼 강력한 황제에게 루터를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화형시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찰스 5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교황의 청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루터는 독일 통치자들의 총회인 의회로 소환되었다. 이번 의회는 보름스 도시에서 다음 해에 열릴 것이다. 10일 보름스 의회. 황제의 안전통행증에 의해 보고를 받으면서 루터는 1521년 4월 2일 보름스를 향해 떠나갔다. 루터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대학 동료 중의 하나인 멜란 히톤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만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인 것으로 알고 자네라도 굳건하게 서서 진리를 가르치고 외치게나. 자네라도 산다면 내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네. 루터의 여행은 마치 승리의 퍼레이드와 같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독일을 위해 감히 교황을 대항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루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러 간다고 생각했다. 4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제이며 광부의 아들인 루터가 보름스 의회 앞에 섰다. 루터 앞에는 수세기 동안 가장 권세가 높은 존재인 황제의 보좌가 화려하고 찬란하게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루터와 찰스 5세는 처음으로 서로 만나 보았다. 찰스는 그 당시 21세의 젊은 청년이었다. 한편 루터는 37세의 장년이었다.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검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사제의 관습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관이 씌어 있었는데 그 관은 짧고 두터운 털로 둘레가 장식되어 있었다. 루터 곁에는 루터의 변호사인 제롬 슈루프가 서 있었다. 교황 측 관원 하나가 작은 탁자 위에 있는 책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루터에게 물었다. 이 책들이 당신이 쓴 책들이죠. 자, 당신은 이 책들을 철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계속 고집하고 이 책들을 보급하겠습니까? 루터가 대답하였다. 그는 먼저 조심스럽게 관원의 두 질문을 확인하였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 황제에게 시간을 줄 것을 청한다고 답변하였다. 의원들은 잠시 루터의 요청을 다루기 위해 따로 간략한 회의를 가졌다. 그 후 의회는 회의 결과를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황제가 루터의 청을 허락하였으며 그 대신 24시간 내에 루터가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회가 하루 정회되었다. 12.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보름스의 루터가 첫 번째 설 때 그의 모습은 소박하였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 지난 200년 동안 교황과 황제는 심각한 투쟁을 해왔다. 교황 레오 10세는 지금 보름스 의회를 사용하여 루터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레오의 요청이 성공하면 과거 교황들의 주장처럼 영적인 권위가 세속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즉, 찰스 황제가 교황 레오 10세의 요청을 수행한다면 한 방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다. 이제 황제의 의회가 교황의 요청을 수행하여 루터를 제거하면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 된다.
교황은 이미 루터를 이단으로 선포하고 출교시켰다. 그 후 교황은 의회, 즉 실제적으로는 황제에게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루터를 처형하도록 함으로써 의회를 영적 권위의 도구로 삼고자 한 것이다. 교황은 황제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명을 수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루터의 요청 때문에 의회는 하루 정회되었고 이제 의회는 루터의 답변에 따라 그를 정죄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의 회장인 황제는 교황이 청하였기 때문에 루터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가 결정하여 처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황 측에서는 황제가 루터의 답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노력했던 이유였다.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루터의 요청은 매우 적절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숨은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별 생각 없는 그런 요청이 결코 아니었다. 시간을 달라는 그의 요청은 그 다음날 의회가 그의 답변을 듣게 만드는 요청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요청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보름스 의회는 루터가 의회 앞에 서기까지 하루 동안 정회하였다. 교황 측에서는 매우 노련하고 실력 있는 교황대사 알린더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루터가 의회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였지만 루터의 요청이 의회에 의해 허락되는 순간 그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고 교황 측 역시 개임해서 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황과 황제 중에 누가 더 높은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놀랍게도 루터의 요청은 정치적으로 카톨릭 황제와 모든 독일 군주들, 심지어 카톨릭 귀족들까지 루터 편에 서서 교황을 견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교황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출교당한 가련한 마틴 루터는 순식간에 이방 이탈리아 교황을 대항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연합 독일 제국의 대표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었다.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나타난 첫날에는 교황과 황제 사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13. 루터가 두 번째로 의회 앞에 또 서다. 그 다음날 1521년 4월 18일 루터는 두 번째로 의회 앞에 섰다. 황혼이 밀려오더니 횃불에 불이 들어왔다. 불에서 비치는 빛이 어두운 회장 안에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의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터가 그날 하는 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날 기록된 글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현재 얻을 수 있는 기록은 그날 루터가 한 말의 요약이다. 처음에 루터는 라틴어로 말했다. 그 후 독일말로 다시 말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회의장은 사람들로 꽉 찬 상태였다. 타오르는 횃불은 열을 발산하였다. 환기는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공기는 탁탁하였다. 루터가 말을 마치자 교황 측 관원은 루터가 핵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즉 핵심은 루터가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느냐 마느냐한 것이었다. 이에 황제가 루터에게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때 루터가 대답했다. 만일 황제가 분명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에 의해 내가 틀리다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제 믿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정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니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횃불은 거의 다 타고 있었다. 회장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황제는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를 하였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사택으로 갔다. 다른 의원들 역시 각기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다.
루터는 재판장을 나갔다. 그러자 몇몇 스페인 사람들이 고함을 치며 루터를 향해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때 수많은 독일 귀족들과 지역 대표들이 루터를 보호하여 의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루터를 호위하여 안전하게 숙소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 다음 여러 날 동안 루터와 함께 여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의회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14.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하다. 루터는 보수름을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도 받았다. 이제 루터의 안정 통행권이 종료되면 당장 체포되어 이단자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보수름의 성벽에는 매우 작은 쪽문이 있었다. 루터는 4월 26일 밤에 그 문을 통해 보름스로부터 도망쳤다. 이에 그 쪽문은 관광객들에게 루터의 문으로 알려져 있다. 며칠 후 루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발생하였다. 아무도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아는 자가 없었다. 루터의 원수들은 기뻐하였다. 하지만 루터의 친구들은 당황하며 경악하였다. 뉘른베르크의 위대한 화가 발브레히트 듀러는 그의 일기장에 4월 26일 날짜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루터는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교황과 사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오 하나님, 만일 루터가 죽었다면 누가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루터가 사라짐으로 인해 보름스 안에는 사람들의 흥분이 절정에 이르렀다. 황제의 법정은 난리가 났다. 교황대사 알린드는 루터가 황제의 품으로 피한다고 해도 이미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루터가 사라진 사건의 실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보름스를 빠져나온 루터는 4월 28일 마인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였다. 5월 1일에는 허스펠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설교하였다. 5월 2일에는 아이제나하 도시에 들어갔고 5월 3일에는 마차를 타고 아름다운 무흐라 숲을 지났다. 5월 4일 아침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에서 설교하였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계속 여행을 하였다. 그런데 숲속 깊은 곳에 이르자 마스크를 착용한 5 귀환이 말을 타고 나타나 루터의 마차에 덮치더니 그를 납치하여 루터가 지나온 아이제나하 도시 쪽으로 도망쳐 사라졌다. 이 사건은 루터의 군주인 프레더릭 와이즈가 벌인 일이었다. 그는 기병대에 명하여 루터를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그의 성곽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켰던 것이었다. 그 성곽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높은 바위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작고 아름다운 아이제나하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거기서 루터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10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는데 사용하였다. 루터는 1517년부터 1521년까지 터진 화산이나 다름없었다. 그 화산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지진은 먼저 독일에서 큰 개혁을 그리고 곧 서방 유럽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아멘.